별표에 찔려 대나무 숲 그림자 뒤로 붉은 노을이 잦아들고 영옥 마을에는 따뜻한 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마을로 향하는 좁다란 흙길에는 드문드문 돌멩이가 박혀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로 저녁녘 풀을 뜯고 돌아오는 소들의 음매소리가 섞여 들렸다. 민지는 집 앞마당의 낡은 우물가에 서서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었다. 뜨거웠던 여름해의 기온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 이어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민지는 어깨를 작게 떨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고 비싼 약값 때문에 민지네 집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민지의 두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갓 고등학교에 들어간 동생, 재현이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 열리며 큰 키의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 박씨, 파옥씨, 아저씨를 보고 잠시 놀랐다. 민지야, 잘 지냈니?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과 달리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대간 언덕 위에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돈은 많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근거렸다. 나이가 68이나 되었지만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도 친척도 없었다. 박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지는 어색하게 대문을 열었다. 박씨 아저씨가 왜 이 시간에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궁이 옆에서 어머니는 박씨 아저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힘겹게 웃으려고 했었다. 박씨 아저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잠시 눈썹을 찡긋거렸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시죠? 박씨 아저씨가 말했다. 시선은 여전히 탁자 위에 따뜻한 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내가 민지네 집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민지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감사하지만, 나와 결혼하면 난 모든 것을 주겠다. 순간, 주위는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나무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민지는 마치 잘못 들은 듯 멍하니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은 세월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를 것이고,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는 어머니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재현이 내 동생의 학업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민지는 이것이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궁이 옆에서 민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내가 아직 어린 걸 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엄마를 봐. 엄마는 이번 겨울을 못 넘길까봐 두렵다. 그리고 내 동생은 아직 어리다. 만약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족은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어두워졌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펼쳐진 논밭을 바라보았다. 들판에서 울리는 개구리 소리도 민지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대간 언덕 위의 커다란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깊은 숨을 쉬고 무거운 철문을 넘어갔다.
마음속으로 외쳤다. 엄마를 위해, 동생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저택은 아침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다. 박씨 아저씨가 철문을 살짝 밀자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다. 민지는 웅장한 고직 양식의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큰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회색 지붕에는 녹색 이끼가 뒤덮여 있었다. 양쪽 입구에는 낡은 석상이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집 전체에는 사람의 온기가 오래도록 느껴지지 않아 섬뜩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박씨 아저씨가 돌아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기운이 현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느껴졌다. 넓은 집안에는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했다. 천장에는 구리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지만 먼지로 인해 빛을 잃었다. 저택이 정말 아름답네요. 민지가 무심코 내뱉었지만 칭찬인지 아니면 암묵적인 두려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기를 저택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그냥 평범한 집일 뿐이다. 박씨 아저씨가 답했다. 그는 시선을 길게 늘여 복도에 걸린 초상화를 훑었다. 주방에서 40대 중반의 여인이 나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쪽진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소박한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유모, 여모라고 한다. 오랫동안 나의 집에서 일해온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유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가씨,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세요.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유모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제 방은 어디에 있어요? 민지가 박씨 아저씨를 향해 물었다. 2층 오른쪽 방이다. 내 서재 바로 옆이다. 이제부터는 주방에 내려갈 필요도,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다. 모두 유모에게 맡기도록 해. 너는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 민지는 천천히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2층 복도에는 큰 나무 문이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 굳게 잠겨 있었다. 민지의 방만 유일하게 열려 있었다. 창가 옆에는 갈색 실크 이불이 덮인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다. 그날 밤, 민지는 창가에 앉았다. 희미한 등불이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적막함은 그녀를 더욱 깨어있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민지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끌리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옅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유모인가 민지는 생각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벽에 붙어있는 등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민지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큰 나무 문이 잠겨 있었다. 2층에 나와 박씨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주방에 내려가자 유모가 바쁘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모, 어젯밤에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어요. 유모는 손을 멈추고 차를 따를 때 손을 떨었다. 아마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집은 오래돼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나곤 해요. 민지는 유모의 눈을 깊게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박씨 아저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민지는 2층 복도를 청소했다. 그녀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복도 끝의 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유모가 서랍에 넣어둔 열쇠가 들려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었다.
딸깍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먼지가 온통 덮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순백색 웨딩드레스가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이미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다. 민지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드레스 옆 탁자에 놓여있는 작은 사진에 머물렀다. 젊은 여인과 박씨 아저씨가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여기에 들어왔어요? 뒤에서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여기는 그분의 방이에요. 그분이라니. 그분이 누구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모는 한숨을 쉬며 민지를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민지를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을 잠갔다. 제발,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민지는 저택 안에 있는 잠겨있는 방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문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섬뜩한 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될수록 발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가끔은 바로 옆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민지는 이 저택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과 함께 한밤중에 깨어났다. 방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달빛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진 나무들은 그녀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다. 민지는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저택에 이사 온 후 낮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집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듯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민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아저씨가 일찍 떠나자 저택에는 민지와 유모만 남았다. 민지는 서재를 청소하다가 녹슨 자물쇠가 달린 큰 나무장을 발견했다. 헝겊으로 닦다가 실수로 아래쪽 작은 문을 건드렸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이 나왔다. 민지는 일기장을 들었다. 가죽 표면의 서늘한 감촉이 손으로 전해져 왔다.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주워 들었다.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박씨 아저씨 옆에 서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민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여자의 표정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박씨 아저씨의 사업에 대한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기이해졌다. 1998년 4월, 혜진이는 말을 듣지 않았다. 매일 밤방에서 울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마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2002년 6월, 용은 정말 착하지만 그녀도 전처럼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은 보통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글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더욱 섬뜩했다. 2005년 10월, 세 번째 사람이 왔다. 모두 이전 사람들보다 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민지는 멈추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세 번째 사람이라니?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박씨 아저씨의 이전 아내들인가? 민지는 급히 일기장을 옷 주머니에 넣고 유모가 들어오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저녁 무렵, 유모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지는 서랍에서 찾은 열쇠로 이상한 소리가 났던 복도 끝 문을 열어보았다. 오래된 자물쇠는 쉽게 돌아갔고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지는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방 구석에 걸려있는 웨딩드레스에 닿았다. 드레스는 흰색 베일에 덮여 있었지만 오랜 시간으로 인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빛과 몇 가지 단순한 장신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큰 거울은 민지의 모습을 비추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웨딩드레스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돌아섰다.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내가 착각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방을 나가려는 순간 민지의 눈은 나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에 머물렀다. 사진 속에는 깊고 슬픈 눈을 가진 낯선 여자가 있었다. 사진 뒤에는 혜진, 1998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 일기장에 있던 여인. 민지는 뒤로 물러섰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갑자기 유모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엄격했다. 여기는 박씨 아저씨의 첫 번째 아내, 그분의 방이에요. 민지는 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웨딩드레스와 사진 속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지는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복도에서 발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긴 방에 대한 악몽 때문에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한 번은 민지가 박씨 아저씨에게 사진 속 여인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그들은 과거야. 과거 일은 다시 꺼내지 마. 박씨 아저씨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민지는 과거의 여인들에 대한 비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을 따라오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다. 민지는 한밤중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12시를 가리켰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기온이 감돌았고 그녀를 깨우는 것은 복도에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였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침실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했다. 유모인가?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지는 귀를 기울였다.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았다. 딸깍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에 놓인 등불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는 복도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무언가가 바로 눈앞을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민지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복도 끝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잠갔었는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방 구석에는 하얀 웨딩드레스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민지를 멈추게 한 것은 흠뻑 젖은 드레스였다. 마치 물속에 담갔다 꺼낸 것 같았다. 뚝, 뚝 아물방울이 떨어져 복도까지 이어졌다. 이럴 리가. 민지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부딪혔다. 민지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문을 바라봤다. 다음 날 민지는 아궁이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차가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모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저택의 우울한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다. 유모, 어젯밤에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잠가놨던 복도 끝방이 열려 있었어요.
유모는 손을 멈추었다. 잠시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빵을 썰기 시작했다. 민지 아가씨, 제가 말했잖아요. 저택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호기심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지만 웨딩드레스가 젖어 있었어요. 이 집에는 저와 유모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맞죠? 유모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흐느끼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마세요. 민지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유모는 이미 주방을 떠나고 없었다. 민지는 혼자 남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만 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조용해진 듯했지만 민지는 이 집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낮에는 저택이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끔은 바로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추기도 했다. 똑, 똑, 똑. 발소리는 한밤중까지 이어졌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 한 번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마른 여자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지만 문을 열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보일 뿐이었다. 누구지? 내가 착각한 건가? 그날 밤, 박씨 아저씨가 집을 비우자 유모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지 아가씨, 당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유모가 떨리는 민지의 손을 보며 말했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박씨 아저씨의 아내들에 대해서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모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박씨 아저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저택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죠? 민지가 서둘러 물었다. 나도 모르죠? 하지만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들어간 복도 끝방은 박씨 아저씨의 첫 번째 아내, 혜진 씨의 방이었죠. 민지는 숨을 죽였다. 그럼 웨딩드레스는 왜 젖어 있어요? 유모는 민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혜진 씨는 비가 오는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드레스는 항상 젖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민지는 몸을 떨었다. 어쩌면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모든 것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민지는 불안감에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이 저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다. 유모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진 씨는 비가 오는 밤에 사라졌다. 매일 밤 발소리가 들려오고 복도 끝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민지는 혜진은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저택 어딘가에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생각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날 오후, 민지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젊은 남자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박씨 저택에 지붕 고칠 데가 있나요? 며칠 전부터 집이 새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로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미소를 지은 모습은 친절하고 진실해 보였다. 아마 잘못 찾아오셨을 거예요. 수리할 곳은 없어요. 남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그런가요?
혹시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신가요? 저는 마을에서 집을 고치는 재현, 제이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에 몇 번 왔었거든요. 민지는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친절함에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재현 씨는 이 저택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재현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솔직히 저는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민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이에요? 재현은 민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더군요. 한 번은 저택 안에서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서 일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갔죠.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혹시 혜진 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박 씨 아저씨의 첫 번째 아내요. 재현은 민지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조금 놀란 듯 민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고 말해요. 그 여자가 저택에서 죽었지만 박 씨 아저씨가 어디에 숨겼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 뒤로 2명의 아내가 더 있었지만 그들도 오래 살지 못했죠. 민지는 굳은 얼굴로 대문을 움켜쥐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원한다면 내가 도울게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재현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진심에 약간의 안심을 느꼈다. 저는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박 씨 아저씨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계획을 짜야겠네요. 오늘 밤, 저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릴게요. 박 씨 아저씨가 나갔을 때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민지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박 씨 아저씨의 방에 불이 꺼지자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를 걸어갔다. 뒷문 가까이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민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유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날카로웠다. 민지 아가씨, 어디 가시려고? 민지는 당황했다. 유모, 저는 그냥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유모는 민지에게 다가가며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해명하려고 했지만 유모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박 씨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민지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배신당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지는 몸을 돌려 앞문으로 달려나갔다. 유모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민지는 언덕을 향해 달렸다. 발밑에 쌓인 낙엽이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지야, 멈춰라. 박 씨 아저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있는 힘껏 달려 마을로 가는 흙길을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민지를 옆으로 잡아 끌었다. 민지야, 나야. 재현이야. 재현은 민지를 큰 나무 뒤에 숨겼다. 멀리서 박 씨 아저씨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고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었다. 내가 너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재현에게 바짝 붙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며 속삭였다. 침착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박씨 아저씨는 한동안 서 있었고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재현과 민지는 조용히 나무 뒤에서 빠져나와 언덕 아래로 향했다. 민지는 이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와 재현은 언덕 아래 흙길을 따라 내려갔다. 짙은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어 발걸음마다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젖어있는 옷에서 나오는 숨소리만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우러졌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재현이 갑자기 멈춰서서 민지를 큰 나무 뒤에 숨겼다. 잠깐만 기다려.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아. 민지는 숨을 죽이고 안개 속에서 뭔가를 찾았다. 멀리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추자 민지는 그가 박씨 아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해. 그는 그렇게 빨리 올 수 없는데. 재현이 속삭였다. 재현은 미간을 찡그렸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저 남자는 박씨 아저씨와 매우 닮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는 듯했다. 그림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곧 되돌아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재현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오자 재현은 민지를 강가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그의 먼 친척의 집이었다. 집 안에는 등불이 깜박이고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이곳에서 박씨 아저씨의 저택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 일단 여기 있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 짐을 가져다 줄게. 재현은 민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마음속에는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내가 언덕에서 봤던 사람이 박씨 아저씨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지?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혹시 혜진 씨일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 저택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아. 방은 조용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잡았다. 아마도 다시 저택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어. 달빛 아래 민지와 재현은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갔다. 철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열려 있었다. 이상하네. 박씨 아저씨는 집에 없는데 누가 열었지? 재현은 대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저택은 조용했지만 현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어딘가 불길했다. 2층으로 가자. 민지가 속삭였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긴 복도를 걸었다. 그들은 웨딩드레스가 있는 복도 끝방 앞에 섰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은 무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흙 얼룩이 묻어 있었다. 재현아, 이거 봐 저기에. 재현은 가까이 다가갔다. 드레스 아래에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에 있었어? 민지는 뒤로 물러서다 실수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주워들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웨딩드레스 아래에 숨겨진 일기장이 들어왔다. 민지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혜진의 일기였다. 1998년 5월 12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변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문을 열면 복도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전의 여인일지도 모른다. 1998년 5월 18일, 2층 방에서 낡은 웨딩드레스를 발견했다. 박씨 아저씨는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어쩌면 그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1998년 5월 20일, 오늘 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방문 바로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 글자들은 급하게 쓴 듯이 어지러웠다. 민지는 일기장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 민지와 재현이 방을 나가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은 지금 뭘 하는 거냐? 박씨 아저씨가 문간에 서서 차가운 눈빛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뒤로 물러서서 일기장을 등 뒤로 숨겼다. 재현은 민지 앞에 섰다. 박씨 아저씨,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혜진 씨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박씨 아저씨의 미소는 사라졌다. 너희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좋아. 하지만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민지와 재현은 뒷걸음질 쳤다. 문이 닫히고 민지와 재현은 박씨 아저씨와 함께 방에 갇혔다. 등불빛이 박씨 아저씨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은 너무 멀리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칼날처럼 공간을 찢는 듯했다. 민지는 등 뒤로 일기장을 잡았다. 재현은 민지를 보호하며 박씨 아저씨를 노려봤다. 혜진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표 그녀는 너무 호기심이 많았지. 그리고 호기심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든. 박씨 아저씨는 말을 끝맺었다. 민지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에 몸을 뒤로 뺐다.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지는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렬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박씨 아저씨는 비웃었다. 경찰이라고? 누가 너희 말을 믿을까? 시골에서 온 가난한 여자애와 그저 그런 집 수리공 말이야. 너희는 내 눈에 그저 먼지만 할 뿐이야. 민지는 눈을 굴렸다. 그러다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의자를 들어 올려 창문에 던졌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밤바람이 들이닥쳤고 빗방울이 휘날렸다. 민지야, 뛰어. 재현이 외쳤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채 박씨 아저씨와 싸우고 있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필사적인 눈빛에서 그녀는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지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처마를 잡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빗물이 옷을 적셨다. 뒤에서는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희를 놓아줄 것 같니? 민지는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재현이 따라왔다. 그들은 언덕 아래로 뛰었다. 그들이 철문에 도착하자 박씨 아저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를 나갈 수 없어.
박씨 아저씨의 머리카락은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완고했다. 민지야. 뒤로 물러서 재현이 조용히 말하며 민지를 보호했다. 박씨 아저씨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을 꿰뚫었고 경찰 2명이 그 뒤를 따라왔다. 유모는 경찰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결연했다.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박씨 아저씨,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박씨 아저씨를 데려갔다. 박씨 아저씨는 철문을 지나며 민지를 쳐다봤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내가 지키려고 한 모든 것을 말이야. 민지는 가만히 서서 박씨 아저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망친 것일지도 몰라. 민지는 공허한 마음으로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저택을 수색했다. 정원 뒤쪽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혜진의 시신이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민지와 재현은 언덕 위에 서서 저택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2층 창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던 곳이었다. 재현아, 그녀가 정말 이곳을 떠났다고 생각해?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쩌면 그녀는 이제 평화를 찾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저택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옅은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졌다. 어쨌든 모든 것은 끝났어. 적어도 민지는 생각했다. 박씨 아저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영옥 마을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대간 언덕 위의 저택은 굳게 닫힌 채 으스스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민지는 어머니의 집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저 멀리 논밭에서 불어오는 향기를 싣고 와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민지야, 밥 좀 먹어라. 어머니는 따뜻한 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가 가득했다. 민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 잠깐 밖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디 가든 일찍 돌아와. 그 일 이후로 혼자 다니는 게 불안하단다. 네, 금방 돌아올게요. 민지는 야른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익숙한 마을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강가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언덕 위의 저택으로 향했다. 민지는 저택의 대문 앞에 서서 손으로 녹슨 철문을 만졌다. 문득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와 목소리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왜 또 여기 왔어? 재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민지는 뒤를 돌아보았다. 재현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다. 왜 왔어요? 민지가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혼자 있어서 걱정돼서. 어쨌든 이곳은 안전하지 않잖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재현은 민지와 함께 저택으로 들어갔다. 큰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이 발을 들여놓자 바람이 불어 복도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집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지와 재현은 웨딩드레스와 일기장이 있던 혜진의 방 앞에 섰다. 민지는 낡은 나무 문을 바라봤다. 들어가야 할까?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방일 뿐이야. 무서워할 것 없어. 민지가 문을 열었다. 웨딩드레스는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흙이나 물이 묻어 있지 않았다. 방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민지는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혜진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지는 사진을 집어들고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쩌면 그녀는 평화를 찾았을지도 몰라.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재현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이 저택을 나와 마지막으로 철문을 잠갔을 때 재현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오늘 아침에 누가 줬어? 당신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 민지는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얇은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나를 해방시켜줘서 고마워. 걱정 마. 더 이상 이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 혜진으로부터. 민지는 멍해졌다. 손가락이 종이를 꽉 쥐었다. 재현아, 누가 보낸 건지 알아?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어. 편지를 주고 바로 가버렸어. 민지는 저택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해질녘 노을 아래에서는 더 이상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감사해요. 혜진 씨, 민지는 속으로 말하고 재현과 함께 언덕을 내려갔다. 몇 달 후, 저택은 폐쇄되었고 다른 곳에서 온 부자 가족에게 팔렸다. 민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엄마와 남동생을 돌보고 마을에서 계속 일을 했다. 재현은 계속해서 민지의 가족들을 찾아와 그녀를 도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덧 저녁 무렵,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재현은 갑자기 말했다. 민지야, 기회가 된다면 마을을 떠날 생각은 없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평선을 바라봤다. 어쩌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마을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디에 있든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민지가 재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재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지. 재현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어둠이 내리고 마을 불빛이 강에 비쳐 반짝였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의 미래가 평화롭고 밝은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영옥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박씨 아저씨와 저택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밤늦은 시간, 아궁이 옆에서 옛 이야기처럼 말이다. 민지는 마을 시장 옆에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그녀는 재능을 발휘해 옷을 만들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과 친절함에 감동했다. 재현은 집 수리공으로 계속 일했지만 자주 옷가게를 찾아 민지를 도왔다. 두 사람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민지가 옷감을 재단하고 있을 때 동생이 달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편지 왔어. 민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동생이 준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다. 또 편지. 민지는 생각했다. 편지를 열자 낯익은 글씨가 보였다. 민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택은 새로운 주인을 찾았지만
비밀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은 한 번 열렸고 언젠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혜진으로부터. 민지는 편지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다. 혜진은 그녀의 서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누나, 누가 편지 보냈어? 남동생이 물었다. 민지는 급히 편지를 서랍에 넣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 친구가 보낸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저녁 무렵, 재현이 옷가게에 들렀다. 민지는 탁자 옆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심각해? 재현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편지를 탁자에 놓고 재현에게 밀었다. 재현은 편지를 읽고 얼굴을 찡그렸다. 누가 보낸 거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혜진이라면 어떻게?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마을에서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저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들었어? 재현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들었지. 도시에서 온 부자 가족인가 봐. 옛날 분위기가 좋아서 저택을 샀다고 하더군. 딸도 있다던데 너랑 비슷한 나이일 거라고 하더라. 민지는 그 저택에서 살게 될 여자아이를 상상했다. 그곳에서 숱한 비밀과 죽음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야.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개인은 있었던 일을 전부 숨겼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그날 밤, 마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민지는 창가에 앉아 창백한 달빛이 드리워진 책상 위 편지를 바라봤다. 바람이 창밖 대나무 숲을 흔들며 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서 민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딸랑딸랑거리는 풍경 소리. 민지는 기억했다. 저택에 달려있던 종이었다. 이럴 수가. 민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저택이 보였고 희미한 바람에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2층 창가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한 여인이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민지가 눈을 깜박거렸지만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여느 때처럼 강가를 걸었다. 물은 평화롭고 잔잔하게 흘렀다. 재현은 논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민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재현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났다. 그들의 뒤에는 저택이 남아 있었지만 옛날의 비밀은 그 안에서 영원히 잠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어떤 비밀은 영원히 닫히지 않고 언젠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